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 바로 친환경 물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다. 2025년, 바로 지금 왜 물류에서 이 친환경 전환이 더 이상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필수가 됐는지 그 이유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 보면서 탄소 배출 현황부터 기업들이 왜 움직이는지 또 어떤 기술을 봐야 할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볼게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그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특히 물류랑 운송 부문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13% 정도가 차지한다는 점, 이게 좀 중요하고요. 13%요? 와,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1990년하고 비교했을 때 2018년에 수송 부문 배출량이 무려 2.7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2.7배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받는 택배 하나하나가 다 탄소 발자국이랑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야, 13%면 진짜 작은 비중이 아닌데 그중에서도 특히 도로 운송의 97% 이상이라니 이건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인 셈이죠.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서비스 뒤에 이런 게 있었네요. 아, 그럼 식품 쪽은 좀 어떤가요? 거기도 배송량이 엄청나잖아요. 네, 식품 운송만 봐도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한 6% 정도가 거기서 나옵니다. 6%나요? 네, 이게 항공 운송 전체 배출량보다 3배나 높은 수치예요. 3배나요? 와, 네, 특히 그 과일이나 채소처럼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냉장, 냉동 운송, 즉 콜드체인 물류. 여기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상당합니다. 전체 식품 운송 배출량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 콜드체인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근데 왜 하필 2025년,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하는 걸까요? 환경 문제는 계속 있었던 얘기 같은데? 네, 그게 몇 가지 이유가 딱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한 3가지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정부 정책이 아주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또 수소차는 85만 대 보급하겠다 이런 목표 세우고 보조금 같은 지원책도 내놓고 있거든요. 정부가 확실히 밀어주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 추세를 봤을 때 어쩌면 2023년이 정점이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정점이요? 네. 그래서 2024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설 확률이 한 70% 정도 된다. 이렇게 예측하는데 그렇다면 2025년은 이제 본격적인 감축이 시작되는 첫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타이밍이 또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입니다. 코로나19 겪으면서 다들 느꼈잖아요. 너무 먼 나라에서 물건 가져오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장거리 운송 의존도를 좀 줄이고 지역 중심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물류망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는 미는 힘, 또 탄소 배출 정점 통과라는 시기적인 요인, 그리고 팬데믹 이후 공급망 변화라는 당기는 힘,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진 게 2025년이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단순히 환경 보호합시다 이거 하나만으로는 움직이기 어렵지 않을까요? 뭔가 좀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기업들한테도 실질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비용 절감 효과.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비용 절감이요? 네, 친환경 차들은 아무래도 연료비가 덜 들거나 아예 안 들고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운송 경로를 최적화한다거나 해서 운영 효율을 높일 수도 있거든요. 돈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ESG 경영이 정말 중요해졌잖아요. 네, 많이들 얘기하죠.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들이 기업 평가할 때 이 ESG 성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물류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된 거죠. 투자나 이미지 관리에도 필수다. 네. 마지막으로는 미래 규제에 미리 대응하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수입품에 관세처럼 돈을 매기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이라고 하죠. 네네, 들어봤어요. CBAM. 이런 국제적인 규제들이 점점 강화될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 안 하면 나중에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도 줄이고 ESG 점수도 따고 또 미래 규제에도 대비하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네,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이런 친환경 물류 전환을 이끌게 될까요? 이 자료에서는 크게 3가지 핵심 솔루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 전기차 EV죠. 이건 비교적 짧은 거리, 특히 도심 물류에 유리하고요. 네, 요즘 많이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소차입니다. H2라고도 하죠. 이건 장거리 운송이나 좀 더 무거운 화물 운송에 적합할 수 있고요. 아, 수소차. 마지막으로 바이오 연료가 있습니다. 이건 기존의 내연기관 차근 인프라를 어느 정도 활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 연료. 그렇군요. 네. 각 기술마다 장단점이나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자세한 얘기는 아마 다음 기회에 더 깊이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요. 이 친환경 물류로의 전환은 정말 더 이상 먼 미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 정책, 시장 요구,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지금 언제 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 변화에 올라탈 것인가, 이게 중요해 보이네요. 여러분의 회사나 일상에서는 이런 움직임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물류 시스템의 변화가 단순히 우리가 물건 받는 방식을 바꾸는 걸 넘어서요. 우리가 사는 물건의 가격이나 종류,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는 도시의 모습까지도 궁극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